시간은 3년이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작년 11월 말에 이제 끝냈거든요. 근데 제가 끝내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그리고 막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올해 넘어서 1월 마지막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23년에 기획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쓴 거는 23년 12월부터 쭉 썼는데, 사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이 이거를 무사히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죠. 뭔가 중간에 일이 있죠. 예, 특히 저는 이거를 4권까지 썼을 때 그게 24년 여름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이제 치료받고 뭐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니긴 하는데 4권을 딱 쓰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10권까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언젠가 한 번은 죽으니까 뭐 죽는 건 괜찮은데 꼭 괜찮진 않지만, 예. 그래서 이거를 10권까지 못 쓰고 그냥 막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뭐 저도 아쉽고 출판사한테도 큰 민폐가 될 거고 막 이제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1, 2, 3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1, 2, 3권을 딱 선물을 하면서 거기다가 썼어요. 내가 이거 10권 써야 된다. 날 살려라. 난 자연사 하고 싶지만 청 안 되면 내년 가을에 이걸 마칠 때까지는 멀쩡하게 있어야지 이걸 쓸 거 아니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에 써가지고 3권을 딱 드렸거든요. 저는 사실 그 의사가 바쁘기도 하고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냥 내 건강을 지키라는 뜻에서 준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권, 2권 나올 때마다 계속 줬더니 읽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의사한테 8, 9, 10권을 딱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6, 7권 안 줬대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 몇 사람, 특히 제가 이제 병을 치료할 때 막 뭐 음식도 보내주고 막 택배를 보내주고 해서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런 가깝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는 책을 이제 막 선물했거든요. 덕분에 제가 힘 잃지 않고 썼다. 그래서 아니 의사가 1번인데 6, 7권을 뺐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거 나중에 귀한 책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꽂아놓고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번 진료 갈 때 6, 7권 갖다 드렸죠. 그렇게 귀한 책입니다. 예,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예, 뭐 이제 앞으로 읽어보시면 되죠. 용감한이라는 키워드를 정한 거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되게 안타까웠던 게, 학생들이 이렇게 뭐랄까 덤비질 않아요. 좀 덤벼야 되거든요. 실수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냥 슬슬하고, 문제집 풀 때는 아예 옆에다가 해답지를 펼쳐 놓고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내가 모르면 바로 해답을 보니까 이 성취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공부한 거 잘 기억 안 난다는 것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안 풀리더라도 이게 좀 이렇게 좀 덤벼가지고, 이때는 덤비는 게 아니라 덤비는 겁니다. 예, 덤벼가지고 이걸 좀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좀 진취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수학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냥 얼른 몇 개 알아가지고 시험 잘 보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풍조가 팽배했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잘하는 덕목 중에서 뭐 필즈상 맞고 막 이런 것까진 말고요. 그냥 적어도 박사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덕목 중에 가장 큰 게 용감한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키워드를 용감한으로 정했고, 예, 루아는 처음부터 용감했던 아이는 아니고 이제 점점 용감해집니다. 10권까지 가면서. 그쵸?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은 없죠. 루아는 9살이고요.
이 엄마는 살짝 저를 이제 모델로 했고요. 그러니까 루아는 제가 키우고 싶었던 딸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딸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루아는 어떤 애냐면 아직은 용감한 애 아니에요. 무모한 애입니다. 풍선이 걸리니까 나무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당연히 떨어지죠. 6살 때 일이에요.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풍선은 날아가는데 나는 왜 떨어져? 새는 날아가는데 나는 왜 떨어져? 예, 애들 어렸을 때 그런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대답을 하죠. 지구가 땡겨서 그래.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조심하지 그랬어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아니 지구가 당기니까 네가 나무에 올라갔다 미끄러지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왜 당기냐. 그러니까 왜 당기냐고 하면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오른쪽 페이지 같은 대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루아는 그냥 궁금증이 안 풀리고 가는 거죠. 사실 지금도 중력은 왜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훌륭한 물리학자들 다 뭐 이론 내세우고 했지만 중력의 원인은 모릅니다. 그냥 그 현상을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루아는 좀 무모한 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다 실패를 하고 헬륨 풍선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사러 나가다가 엄마한테 딱 잡힙니다. 헬륨 풍선 위험한 거 아시죠? 그 옛날에 스폰지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헬륨 풍선 한 400개 정도 매달고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 실험한 적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년치 되는 높이에서 헬륨 풍선 그렇게 몇백 개 몸에다 묶은 다음에 그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아 엄마는 중력은 자연현상이니까 넌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헬륨 풍선은 위험하니까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뭔지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투어들 많이 하죠. 뉴턴 생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쭉 영국을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중력이 뭔지 조금 알게 하는 그런 투어를 이제 엄마하고 여름방학에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어떤 외국 여자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루아하고 엄마하고 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게 됐는데 웬 외국 여자가 이제 옆에 앉았는데 보통 그러니까 말을 걸죠. 근데 이제 루아 엄마는 하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뭐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그 자연과학 한 사람들은 인문과학이 아닌 자연과학 한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수다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다를 떨어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지, 그냥 뭐 밥 먹었냐, 어디 가냐, 이런 거는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아 엄마도 그냥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저 옆에 있는 여자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뛰쳐나가요. 테러리스트라고 막 승무원한테 외치면서 뛰쳐나가는데 여기 지금 크게 저쪽에 쓰여 있는 말은 태국 알파벳이거든요. 태국 알파벳이고 밑에 영어로 이제 발음 써놓은 거고 후커칸 라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을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그리고 무서워 뭐 이런 말을 저렇게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 여자는 결국 막 테러리스트라고 가니까 이제 승무원들이 비행기 바깥에서도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아 엄마한테 이제 당신 테러리스트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루아 엄마는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루아가 그 사이에 떨어진 종이를 엄마가 쓰고 있던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수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장면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놀랍죠? 이 워싱턴 포스트지인데요. 저 사건이 있었을 때
워스턴 포스트지에서 제일 먼저 그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취재를 다른 이제 신문사들이 받아 썼어요.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온 거고, 요거는 바로 그냥 구글에서 번역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예요. 수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가 뉴욕에서 캐나다 쪽에 이제 대학에 학회를 가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실제로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막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여자는 다른 비행기를 탔어요. 다시 안 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인데 그 경제학자니까 뭐 미적분 이런 거 쓰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막 쓴 거예요. 학회 가서 발표할 거를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보는데, 예, 그래서 이 스토리는 실제 있었던 거에 바탕을 해서 기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책 중간에 보면 그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기호는 수학나라의 말이다.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정보 페이지를 줘가지고 옛날에는 그 저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말로 풀었다. 수학 기호라는 게 없었다. 우리나라도 옛날 수학책들 보면 조선시대까지도 그래요. 그 뭐 쌀이 서말이고 뭐 말이 몇 마리고 뭐 소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말로 했거든요. 그리고 계산은 산 가지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호를 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 기호라는 거, 그 일상의 언어들을 기호로 표현하는 게 수학적인 사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잘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수학 공부 왜 해요? 뭐 수학적 사고를 키워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력이라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근데 요새 가장 핫한 수학적 사고력이 뭐냐를 저렇게 6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미국 학자들이 주장을 한 건데 저 중에 하나가 기호화예요. 그러니까 기호가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를, 그냥 글줄이었던 거를, 말이었던 거를 기호로 나타내는 게 수학적 사고력의 한 가지 분야다. 근데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그 기호화라는 게 그냥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적분 기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비행기에서 문제가 됐던 그 경제학자가 더하기 빼기를 했겠어요? 뭐 당연히 적분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를 풀지만, 경제 문제라는 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확 올랐다. 뭐 주가는 떨어진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만 벌어졌을 때 그거를 뭔가 이렇게 수학의 세계로 가져와서 컴퓨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계산했지만 지금은 일단 그걸 기호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예, 기호로 만들어요. 그게 방정식이고 뭐 수식 이런 건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그걸 해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해를 보고 해석을 해서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호화라는 거는 수학을 할 때 수학의 그 장점이라 그럴까요? 힘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계산이거든요. 예,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을 부탁했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결과를 주는 거죠. 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기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예, 이따가 또 몇 가지 이제 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그 수학적 사고를 이 책에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제일 먼저 기호화를 보여드렸고요. 요거 이제 스토리상 요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이쪽에 끝에 있는 애가 루아죠. 근데 원래는 런던에 갔는데 그린란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큐 박사라는 이 얼굴 검은 루아 바로 옆에 있는 루아 엄마와 같이 공동 연구를 제안한 사람이 그린란드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데
무슨 물질로 됐는지 모르겠다. 외계에서 온 것 같다. 같이 연구하자. 이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루아 엄마가 루아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거기를 너무나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루아 데리고 간 거죠. 그린랜드에.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조그만 우주선이 하나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루아가 이제 딱 한눈 파니까 저쪽에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가요. 제가 파이예요. 외계에서 온 애죠. 그래서 이 무모한 루아는 이 엄마고 뭐 이 그린란드고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래니까. 그래서 걔를 따라가죠. 근데 왜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궁금하니까 따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따라가다 보니까 이 얼음벌판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좀 이따 밤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말도 없이 그냥 막 가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파이가 왜 외계인인지 뭐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루아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아는 이름이 갈루아에서 갈자 빼고 루아만 따온 거거든요. 갈루아 혹시 아시나요? 그 프랑스 수학자인데 20살에 죽었어요. 근데 수학의 한 분야를 그러니까 대수학 중에서 뭐 기하학 아시죠? 기하학, 해석학, 대석학, 대수학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대수학 중에 한 분야인 굴론이라는 그 영역을 만들어낸 20살에 죽으면서 만들지 못했고 이 사람이 남긴 거를 보고서 후대 사람들이 아 이런 영역을 굴론이라고 하자. 그룹 시올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거 없으면 당연히 뭐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20살에 죽어가지고 사실은 그 업적이 위대한 것보다 20살에 죽은 것 때문에 꽂혀가지고 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프랑스 혁명에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죽었어요. 공화주의자였는데. 예, 그래서 나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하니까 이제 루아가 아니 파이가 말을 하긴 해요. 나는 외계에서 왔는데 이름은 원주율을 뜻하는 어쩌고저쩌고 외계의 발음으로 이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흉내 낼 수조차 없으니까 그냥 그런 파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계는 사실 상당히 그 뭐랄까요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주선 타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죠. 제일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울인가요? 그게 4년 걸리잖아요. 빛의 속도로. 그럼 빛의 속도로 4년이지. 그걸 우주선을 타고 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예, 근데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달된 사회고 그래서 논리적인 애로 설정을 했어요. 감정 별로 없고 예, 감정보다는 지식 위주로. 그래서 저 나라에서는 양자역학도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예,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태양계를 지나고 있었는데 어디서 계속 신호가 왔다. 너네가 보낸 신호잖아. 그래서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루아는 나는 신호 보낸 적 없는데 그리고 뭐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보냈나 했는데 사실 우주선을 많이 보내긴 했잖아요. 지금 가장 멀리 가 있는 우주선이 보이저 1호죠. 예, 근데 이제 그 우주선 말고도 그냥 이런 전파들, 텔레비전, 휴대폰 이런 전파들도 그냥 대기 바깥으로 나가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마찰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보낸 게 아닌데도 엄청난 전파가 바깥으로 가고 있죠. 실제로 그 지구에서 이 커다란 안테나로 외계의 전파를 받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서 이제 뭔가 규칙적인 신호를 찾는데 규칙적이라는 거는 지적인 생명체가 보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이게 규칙이 없는 신호는 다 이제 그냥 분석해서 버리고 근데 규칙적인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러봤어.
라고 파이가 얘기한 거죠. 밑에는 파이의 아빠입니다. 또 우리가 신호를 보냈다고 이제 루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다가 목성쯤에서 그 파이오니아를 만났어요. 파이오니아 10호, 11호에는 밑에 있는 저런 동판을 끼워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쟤를 만난 거죠.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 파이오니아를 해석을 하면서 저 우주선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그은 선, 세로로 그은 선 이런 선들이 있는데 그게 뭐지? 라고 이제 막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거는 있다 없다일 텐데 그럼 이거 있다 없다 아닐까? 그쵸? 있다 없다가 가장 기본이겠죠. 그게 우리로 말하면 0, 1이고요. 예. 저쪽이 흑백 사진이 파이오니어 10호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동판 사진이고요. 그 동판이 이제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그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 제안했다고 하죠. 이런 그림으로 하자, 넣자. 그래서 저쪽 제일 위에 보면 1, 1 있는 것 같지만 저게 양성자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동그라미가 원자고 가운데 1처럼 돼 있는 게 양성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또 일자같이 있는데 이게 왼쪽에는 밑에가 약간 동그랗고 오른쪽 거는 위에가 약간 동그랗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힌 거죠. 그럼 전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외계인이 알아듣는다면. 그래서 저게 수소, 양성자가 하나니까 수소고 이건 온 우주의 공통인 거죠. 그리고 이게 위치가 하나 이렇게 전자 위치가 하나 바뀌면 그 전자파의 파장이 21cm인데 우리 걸로는 근데 그걸 1이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 아래서부터 세로로 1, 위로 그러니까 가로로 3개 세로로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로로 3개니까 1000이 되는 거죠. 1000은 이진법으로 8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키는 저쪽 파장 21cm를 8을 곱해서 168cm 정도다. 라고 해독을 해주길 원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 이렇게 여자, 남자가 있는데 그 중에 키가 좀 작은 여자는 168 정도다. 라고 알아먹기를 원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저쪽은 항성이고 원래 항성이 크죠. 그러니까 태양이고 이 태양에서부터 수성까지의 거리는 이진법으로 10 이렇게 10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부터 이 세 번째 떨어져 있는 지구는 거리가 저 정도인데 저기에서 지금 우주선을 쏘아 보낸 걸 당신들이 보고 있다. 암호 해독이죠. 이런 것도 기호화인 거예요. 꼭 더하기 빼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호들을 배치한 거죠. 저쪽에 있는 이 방사형으로 된 것도 다 1010이고 방향에 따라서 뜻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호화라는 거는 그냥 수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외계인을 대상으로도 쓰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1900 몇 년이더라? 이걸로 유명한 영화 있죠.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이랑 같은 해 나와가지고 아카데미상 후보에서 줄줄이 올라갔다가 타이타닉한테 다 넘긴 그런 영화인데 1839년에 저 당시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쿠바 쪽에서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이 아프리카 쪽에서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쿠바 쪽에 갖다 놓고 그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옮겨가지고 농장에서 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이제 쿠바를 떠나가지고 그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선원들을 죽였어요. 2명 빼고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리고 뭐 비행기 납치하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저 사람들은. 그래서 저 나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 미국 뉴욕으로 와버린 거예요. 예, 뉴욕으로 와버리면서 이제 미군 해군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다 잡혀가지고 이제 수감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노예니까 다시 그 노예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권 변호사들이 노예 폐지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노예 폐지론자 중에 이제 몇 명이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고 나섰는데 말이 안 통하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얼굴 까맣고 온몸이 까맣고 예,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전혀 정보도 없는데 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뭔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하죠. 뭔가 하나라도 통하는 게 있어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엄마는 뭐고 아빠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익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언어를 쓰는지를 전혀 모를 때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인권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언어학자인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인권 활동을 많이 했어요. 노예 폐지론자였고. 그래서 저 사람이 통역사를 어떻게 찾았냐면 그 잡혀온 사람들한테 1, 2, 3, 4를 1, 2, 3, 4는 손가락으로 할 수 있죠. 예, 1, 2, 3, 4를 말해봐라. 그래서 그 발음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 발음으로 그 항구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출신들 선원들을 다 수소문하고 다니면서 저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찾은 거죠. 예, 그래서 찾았어요. 그럼 저 기브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예, 물론 뭐 언어학자니까 기호를 많이 다뤘을 테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볼츠만이라고 그 볼츠만 상수라는 이름도 있고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물리학자와 쌍벽을 이뤘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성이 기브스예요. 예, 이 사람의 아들이죠. 예, 아들이 수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했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 2, 3, 4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그쪽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게 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호가 더하기 빼기 그런 것만이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예, 그래서 기호화라는 사고방식이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이걸 쓰면서 염두에 뒀던 게 제목이 지구 구출이잖아요. 예, 지구를 뭘 어떻게 구출을 하겠어요? 루아가. 그러니까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게 심각하다는 걸 예, 이게 10권이니까 그냥 간단한 스토리 하나만으로 예를 들면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기호화 하나만 갖고 이 10권을 다 채우기는 예, 읽는 사람들도 지루하고 쓰는 저도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넣었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한 거를 이제 곳곳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를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다가 보였어요. 바다가 보이면 유빙위에 떠 있는 북극곰이 보이죠. 북극곰이 말랐어요. 마른 거는 예, 이게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예, 유빙이 적어져가지고 예, 물 속에서 이렇게 싹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범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얼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사냥할 수 있는 예, 그런 조건이 좀 안 좋아지는 거고 예, 이 얼음이 빨리 녹고 늦게 얼고 그러니까 북극곰한테는 아주 괴로운 시기가 된 거죠. 예, 그런 환경 문제를 좀 짚었고요. 저쪽에 있는 새는
큰바다 새우리라고 해가지고 펭귄의 원조죠. 물론 펭귄하고 이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생긴 그 북극 쪽에 사는 새들을 펭귄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1800년이 넘어가지고 처음 발견됐을 때 이제 저거는 다 멸종됐고, 그리고 남극에 가서 또 비슷한 새를 보니까 걔네들을 펭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는 펭귄. 그러니까 쟤네들은 멸종됐다. 그리고 여기 이제 뿔만 보이는 거는 웹뿔고래인데요. 고래 중에도 뿔이 있는 고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를 타고, 개 위에 저렇게 타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빙하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겁나죠. 근데 이제 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 저 까마귀는 까마귀 해서 귀합니다. 예, 루아가 어느 날 구해줘가지고 이제 쭉 같이 다니면서 약방에 감초 노릇을 하는 앤데요. 쟤는 웹불고래하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불고래가 외로우면 십 가르기를 한대라고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처음에는 파이가 외로운 게 뭐냐고 하죠. 얘는 별로 감정 같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감정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애고 지식 쪽으로만 발달돼 있는 애라 외로운 게 뭔지를 몰라요. 그 십 가르기를 하면 외로움이 없어지냐? 결국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렇게 십 가르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잠 안 올 때 1부터 계속 세본 적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1부터 계속 하염없이 세지 말고 10 가르기 하세요. 아니면은 뭐 5는 2 더하기 3, 6은 홀수만 해야죠. 그리고 또 소수, 그러니까 모든 수들이 그 소수 두 개의 합으로 된다는 게 골드바흐 가설이거든요. 근데 좀 그 작은 수들은 소수들 웬만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 가르기 하다가 골드바흐 가설 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잠들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웹불고래는 십 가르기를 해요. 이 책은 10권이나 되고 등장하는 수학이 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예, 그 이상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책은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좀 여러 번 읽을수록 좋은 책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림만 보고 읽고, 그 다음에 글주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 페이지 같은 것도 보고, 처음에는 이게 정보 페이지를 볼 겨를이 없죠. 줄거리가 궁금해서.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2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십가르기, 십모으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애가 한번 이 책을 읽었으면 그때는 그냥 읽다가 그거 배운 날은 집에 와서 엄마 하면서 십가르기 그거 해보자고. 그러면서 이 책을 들춰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고 엄마하고 십가르기 하면서 노는 거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물범도 튀어오르고 이 빙하 얘기도 하고, 빙하 얘기도 하면서 빙하가 10분의 1만 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율로 그런 게 분수다. 또 분수 배운 날 또 여기 와서 이거 또 읽고. 그래서 이제 빙하가 무너져 내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바다를 가는데 목이 마르죠. 환경 문제를 이 책에다가 이게 곳곳에 담았다고 했는데 또 하나 신경 쓴 게 아이들의 좀 눈을 키워주는 거. 뭐 심하게 말하면 학원집, 학교집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견문을 키워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우리나라 안에서나 뭐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나 이런 거는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쪽 까만 쪽에 파인의 행성에는 태양이 2개야. 태양이 2개인, 즉 항성이 2개인 항성계가 우주에는 훨씬 많거든요. 우리처럼 1개인 항성계가 오히려 드물고 2개인 항성계가 더 많고 심지어 3개인 항성계도 있고. 근데 파인에는 2개예요. 굉장히 신기한 곳이죠. 그럼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아주 우주 밖으로 나가는 호기심을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해가지고 이런 장면도 좀 배치했고요. 근데 이 태양이 두 개이다 보니까 두 개가 약간 균형을 맞춰서 돌아가니까 이 파인의 행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도 거의 안 자요. 그러니까 파인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나오면서 그 깜깜한 우주에 있는 별을 처음 본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지구에서는 매일매일 밤이 온대. 굉장히 신기하네. 근데 이렇게 별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지? 예, 그런 감정을 아이들이 한번 좀 느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귀하는 약간 신통력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손가락 마주대면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닷물이 뜨뜻해지니까 뜨뜻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도상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웹불고래가 더 이상 못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웹불고래는 다시 차가운 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어딘가 섬으로 뿅 하고 이동을 하자 했는데 쓰레기 섬으로 섬은 섬이죠. 예, 쓰레기 섬으로 와서 다시 한번 또 환경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걱정이 크죠. 이 스티로폼 가라앉으면 그 전에 목이 마르면 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막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는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많이 상상을 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냐. 진짜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미리 걱정하는 걸 좀 덜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스티로폼 때문에 이제 밀도 얘기 좀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북이를 만납니다. 거북이 만나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등딱지에 힌트가 있죠. 저게 그 최석정이라고 우리나라 수학자가 그 육각형으로 된 마방진을 남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그린 거거든요. 그 숫자 똑같이. 그래서 만났는데 그 최석정이 세계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한 5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조 위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이제 남들한테 들어서 이 거북이가 알고 있는데 저걸 다시 써주면 그러면 내가 너네를 무트로 데려가 주겠다. 라고 거래가 돼서 이제 이 거북이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얼마를 쓰면 되느냐? 거북이가 모르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풀어가지고 어쨌든 저 육각형의 합이 94든가 뭐 그건 이제 알아내서 저 그럼 조금만 지워진 곳에 얼마를 새겨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내서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최석정이 했다는 마방진이 10차까지 있거든요. 3차는 만들기 쉬워도 4차, 5차, 6차, 10차라니요. 근데 그 마방진을 만드는 방법이 저기 왼쪽에 써 있는데 지금 보면 두 개를 하나로 합쳤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 1이 한 칸에 써 있죠. 근데 다른 칸에는 이 1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래 칸에 있는 거는 더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확인해 보면 가운데에 3, 3이 있잖아요. 3, 3이 딱 한 번 있죠. 9개의 칸 중에. 이제 그렇게 이 마방진을 이용해서 새로운 마방진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이쪽 492, 357, 816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최석정이 만들었는데 9차, 10차를 근데 그 앞에 거 첫 번째 칸이 2, 1이고 두 번째 칸이 3, 3이어서 9개의 칸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저런 거를 이제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요새는 또 아주 엄청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면은 이 아이스크림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지 많이 팔릴까라는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저렇게 초코, 딸기, 바닐라, 작은 컵, 중간 컵 이렇게 세 종류씩 있으면 저거를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려면 27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27가지를 다 늘어놓고 오늘 많이 팔린 거, 내일 많이 팔린 거 이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걸 이용해서 9개의 경우를 만들어요. 27가지가 아니라 9가지만. 이 9가지도 보면은 칸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27가지가 아니라 9가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물론 9가지 체크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뭐 믿을만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믿을만한 거예요. 그러면 27가지에서 9가지로 줄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최적화거든요.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 길 갈 때 여기서 저기를 가는데 이 가운데가 잔디밭이라거나 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고 그냥 질러 가죠. 이미 우리는 최적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둘러가지 않고 질러가는 이런 거는 뭐 가장 흔한 최적화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방법은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실험할 때 요즘은 특히 반도체에서도 이게 경우가 실험해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는 신약을 개발할 때 이쪽은 성분, 이쪽은 뭐 부작용, 뭔가 그렇게 아니면 성분과 양 이런 거를 뭔가 할 때 이게 또 2가지가 아니라 아까처럼 3가지, 4가지 이렇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 경우의 수를 다 하지 않고 몇 가지만 해보면 될까라는 설계를 할 때 직교 라틴 방진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수학자들이 회사로 취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가서 수학을 뭔가 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이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줄이면 그게 다 돈인 거죠. 예, 신약 만드는데 뭐 4년 걸릴 거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줄이면 1년이면 되면 바로 1년 이후부터 매출이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원조가 우리나라 수학자 최석정이라는 거죠. 영의정까지 지냈죠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타고 왔는데 이 무트로 오니까 할아버지를 반기는 손주 거북이가 있는데 저 코에 꽂힌 게 예, 빨대 얼마 전에 그 유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그리고 저쪽에는 그 손주의 친구가 그물에 얽혀 있어요. 그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거기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물이 사실 그러니까 해양 오염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물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물이 매듭이라는 수학 이론으로 통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는 우리가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이잖아요. 그 나선에 이제 꼬임이 있는데 그 꼬임이 결국은 매듭인 거죠. 그래서 그 꼬임이 잘못되면 병이 생기잖아요. 네, 뭐 저도 그랬던 건데 그 꼬임을 원래대로 풀어라. 그러니까 잘라서 원래대로 다시 맞춰라가 매듭 이론인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 의학 연구하는 그 분야랑 같이 협업을 또 합니다. 수리의학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매듭 이론으로 염색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루는 그쪽하고도 이제 통한다는 얘기를 책에 정보 페이지에 좀 써놨죠. 그럼 관심 있으면 또 더 찾아보면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이제 파미르고원이에요. 또 귀하가 이제 뿅 해가지고 파미르고원에 가서 염소도 만나고 저렇게 산 위에 눈이 있는 봄인데 산 위에 눈이 있는 두 계절이 같이 있는 데에서 이제 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목동을 만나거든요. 목동을 만났는데
이 목동의 집에 가니까 이렇게 천막처럼 유르트라고 하죠. 게르 유르트. 그런 데서 사는데 이 아빠가 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이 헐었다고 하면서. 이 문은 왜 등장시켰냐면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중에 제일 뭐가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근해 공식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합니다.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미가 뭐냐? 그럼 뭐 이렇게 그 직각삼각형에서 뭐 이거랑 뭐 그런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수식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이제 넣었는데요. 이 아빠가 문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우리 대각선 길이를 재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직각인지 각도기 갖다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왜 자를 들고 길이를 잽니까? 그게 이쪽에 그림이 있지만 이렇게 대각선 두 개의 길이가 같고 반씩 길이도 같을 때 그럼 무조건 직사각형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바흐람이라는 그 목동하고 같이 이제 별 보면서 뭐 저것도 직각이야.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미는 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그걸 360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이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각도기로 재지 않고 숫자 3개만 있으면 3, 4, 5 같은 숫자 3개만 있으면 직각이냐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내용을 대수적인 내용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를 확 바꿔버린 거죠. 근데 한 재작년인가요? 언제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 필즈상 받았다고 한번 떠들썩한 적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그 고등학교 때는 시인이 되겠다고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대에서 이제 석사까지 하고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그 사람의 업적이 뭐냐면 이라고 말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뭐라는 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석사 때부터인가 박사 때부터인가 이렇게 난제들을 풀었거든요. 난제들을 풀면 그게 한 몇십 년 있다가 우리 생활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질 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뒷받침이 됐거든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평행선 두 개가 만나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는 지구처럼 동그란 거에서는 경도가 평행선이거든요. 경도 두 개는 남극과 북극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 구면에서는 평행선이 없어요. 그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1800년대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고민하고 안 풀리던 거를 그 아인슈타인의 스승이었던 민코프스키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가장 그 편하게는 지금 쓰고 있는 GPS, 내비게이션 그게 올라가면 시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시간 보정을 해주잖아요. 시간 보정이 안 되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죠. 여기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 보정을 해가지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주는데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고는 한 1860년대쯤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1960년, 2000 아직 200년이 안 됐죠. 100년 좀 넘어서부터 이제 100년 좀 넘어서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준 거죠.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저 여기 올 때 엄청 고생했을걸요. 그냥 가라는 대로 막 그 새로 나온 고속도로를 엄청 여러 번 갈아타면서 왔는데 예, 그 덕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허준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섞은 거예요. 지금 기하학이 대수학으로 옮겨온 것처럼 이쪽 분야를 저쪽 분야 걸 가져와 가지고
해결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섞는 거. 요새 말로는 융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렇게 분야를 넘어서는 거. 그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단원에서 배운 거랑 저 단원에서 배운 거랑 섞어서 문제를 내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그린란드로 다시 가거든요. 파메르 고원 같은 데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파이가 타고 왔던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귀하한테 그리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린란드로는 왔는데 예,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아니어가지고 또 헤매죠. 또 헤매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루아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파이는 그동안 쌓인 정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도 같이 떨어져요. 막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같이 떨어져요. 굉장한 우정인 거죠. 예, 그런 우정을 이제 겪으면서 지하로 오게 되는데 와서 이제 놀래죠. 물론 여기도 쉽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또 암호를 풀고 막 그 와중에 양자역학도 경험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루아는 신나서 막 이것저것 누르면서 돌아다니고 파이는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허락받고 만져야 되는데 뭐 이런 기존이다. 그래서 만나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사실은 로봇이에요. 사람이 저렇게 지하에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로봇이 그 시리우스라는 별 아시죠? 겨울에 딱 하늘 보면 오리온 자리가 제일 눈에 잘 띄죠. 구별하기 쉽고. 제일 밝은 건 목성이고 그 다음으로 밝은 거는 시리우스입니다. 그냥 두 번째로 밝은 거 제 무조건 시리우스예요. 그 시리우스가 한 8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있는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 이 로봇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40만 년 전이거든요. 40만 년 전에 와서 지구에 뭐 이렇게 막 있으니까 저러다가 저 사람들 지적 생명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얘네를 만들어 놓고 계속 보고하라고 이제 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모델링, 최적화 이런 게 나오는데 저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뭔가 찍어가지고 그 시리우스계 행성인들한테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로봇들한테 밖에 나가지는 말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밖과 접촉하게 됐을 때 그 당시에 30만 년 전, 20만 년 이럴 때하고 만나서 놀래면 안 되잖아요. 지구에 개입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하고 제일 닮게 근데 호모사피엔스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류도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뭐 에렉투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그 로봇들을 만든 거고요. 로봇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피부는 센서처럼 하고 그리고 속에는 저런 식으로 저런 걸 이제 순서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게 이제 순서도는 고등학교 때 나오지만 사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로봇 안에 저런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저렇게 들어가 있다. 근데 저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델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최적화도 따라가야 된다. 최적화가 안 따라가면 그럼 진짜로 모델링만 해놓으면 굉장히 뻑뻑한 로봇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수학적 사고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 유행하는 AI만 해도 일단 기호화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최적화잖아요. 그것도 들어갈 거고 추론, 논리적 해석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동화를 보는 와중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 모양의 드론을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아가 엄마가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 빙하 밑에 있는 지하 기지에서 드론을 보내요. 근데 엄마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큰 드론 보자마자 새 보자마자 숨어요. 근데 이제 이 쪽지를 보고 이 쪽지는 조그만 새 드론한테 이제 쥐어서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어쨌든 탑니다. 예, 이 새들 결정하는데도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큰 애, 작은 애, 예, 북극에 진짜로 사는 애들, 쟤는 흰머리 수리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로라 한 번쯤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로라 물론 멋있지만 여기에서는 오로라가 멋있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는 우주선 타고 오면서 오로라를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오로라는 이 태양이 있고 항성이죠. 그 다음에 항성에서 이제 항성풍이 나오는데 입자들이죠. 이 입자들이 와서 어떤 행성에서 대기하고 부딪히면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처럼 항성이랑 자기장과 대기가 있는 행성만 있으면 무조건 있는 거야. 그 내가 목성에서 봤는데 목성의 그 오로라는 엄청나. 규모도 크고 뭐 이 지구 거에 될 바가 아니야. 막 이러니까 이제 루아는 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색깔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옵니다. 색깔 얘기를 할 때는 양자역학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이제 뭉텅뭉텅 양자로 나오니까 조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색깔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요. 제가 가장 그 아이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수학이 아닌 거를 수학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 기호라는 게 있는 건데 수학이 아닌 거를 어떻게 수학으로 만드냐. 요새는 다 계산하는 시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학이 아닌 거를 수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컴퓨터를 돌리죠. 인간이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문, 우리 지문 감식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죠. 당장 휴대폰에 이렇게 손가락 대면 딱 열리잖아요. 그럼 이건 모양인데 그럼 모양으로 구분하나? 범인이 지문을 요만큼 남기고 갔는데 그 요만큼 남은 지문 가지고 막 컴퓨터 돌려가지고 범인 찾죠. 그걸 모양을 대조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저 모양에다가 숫자를 주는 겁니다. 그 지문의 모양을 뭐 소용돌이형, 고리형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번호를 주고 그 다음에 분기점이 어디냐, 몇 도로 이렇게 갈라지냐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숫자를 줘가지고 그 숫자를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예,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도 조금 있고요. 또 흔히 하는 이 만족도 조사 1부터 5까지 많이 써보셨죠? 예, 내가 밥을 먹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참 맛있었어. 뭐 이거는 맛있고 저거는 좀 맛이 좀 덜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숫자로 써야 돼요. 숫자로 안 쓰면 맛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하죠. 그러면은 평균값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 4점이 안 나오면 그 급식어체 갈아치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얼마나 만족했는지는 이게 양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양적으로 대답을 하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온갖 설문조사가 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수가 아닌데 수학이 아닌데 수학의 세계로 넘어오게 만드는 그 길목에 이제 기호가 등장하는 건데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천연 염색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RGB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RGB라는 거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0부터 255까지 그러니까 256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R이 0이다 그러면 R이 하나도 없는 거죠. R이 255다 그러면 빨강이 제일 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3차원이니까 3개니까 3차원으로 해서 박스처럼 해놨는데 이게 지금 국어 내용이거든요. 국어에서 뒷표지에 지금 이런 걸 해놨는데 빨강이 0부터 255까지 예, 파랑도 초록도 이제 저렇게 해놓으면 이 루아의 장갑은 색깔이 255, 245, 185라는 숫자인 거죠. 그냥 우리가 보는 저 노란색이 굉장히 옅은 저런 색깔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쵸?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색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작가들이 이렇게 책을 낸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글줄을 쓰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직접 물감으로 그쵸? 옛날에는 지금도 가끔 뭐 동화책 원화 전시회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거를 물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숫자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숫자는 제가 그림 작가님한테 받은 겁니다. 진짜 숫자예요, 저거. 저도 장갑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김잔디 작가님이 제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분위기로 그려주세요. 막 이런 거를 상당히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특히 잘하는 거는 표정. 루아 표정 보면은 막 감탄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조금 수정을 많이 요구했던 거는 조금 이제 이쪽 수학 과학 쪽 컷은 조금 이상하게 그려온 적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고생하셨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아듣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FF, FO 저건 뭐냐면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255를 255라고 하지 않고 FF라고 하거든요. 16진법인 거죠. 그러니까 16진법을 쓰려면 0부터 15까지의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0은 A, 12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F가 15가 되거든요. 그러면 15 곱하기 15 하면은 255죠. 그래서 255를 FF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245는 F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정을 할 때는 저 255 저렇게 안 하고 FF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이 아닌데 수학으로 넘어오는 거. 지금은 모든 내용이 그렇다. 아까 경제도 그렇고 예, 그거를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배치를 좀 넣었고요. 아까 파이는 태양이 2개인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밤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좀 우주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이 모험이죠. 모험을 타고 다니면서 루아가 성장하는 그런 식인데 이제 마지막에 우주로 가는데 루안의 아니 파인의 행성도 가고 시리우스계 행성도 가고 그게 목표인데 지구를 어떻게 떠나느냐. 여기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띠용 하는 걸 좀 주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본 거는 뭐 어느 날 로봇 아니 우주선 발사시킨다 그러면은 막 밑으로 막 연기 엄청나게 나오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날아가죠. 그 방법밖에 없을까? 우주로 떠나려면 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야 되는데 지구의 중력을 이기는 방법은 탈출 속도라고 하죠. 1초에 11점 몇 킬로미터 이상을 가는 속력을 내야지 지구를 떨쳐내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못 내니까 1단계 내고 또 2단계 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너무 요란하죠. 예, 저는 뭐 그 방법을 좀 감정적으로 싫어합니다. 너무 요란하게 지구를 떠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사는 지구인데.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걸 알려줬냐면요. 지금도 빠른 속력이기는 해. 1초에 11km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 탈주 속도가 아니란 얘기죠. 탈주 속도가 아닌데 지구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아이들이 한번 가져보라는 거죠. 근데 요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타인의 행성은 굉장히 발달된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 우주선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소를 연료로 써요. 그러니까 수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연료로 쓰고 또 빨아들여가지고 연료로 쓰고 그리고 이제 대기가 희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마찰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단계, 2단계 요란스럽지 않게 그냥 이렇게 수소를 빨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도 지구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체력만 된다면 계속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구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언젠가는 지구가 잡아당기지 않는 시기가 와가지고 나는 우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좀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지 말고 넓게 보자. 다른 방법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지구를 떠나면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1권부터 10권까지 읽으면 수학을 잘하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루아가 처음에는 그냥 좀 무모한 애였거든요. 궁금증 많고 그리고 뭐 천방지축 그 좀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엄마한테 질문은 많이 하지만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루아 귀하를 만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10권을 쭉 통과하면서 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루아가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 옛날에 엄마 그 말이 그거였어? 이런 되새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그냥 이 책을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읽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책을 좋아하면서 재밌네. 그래서 이거 진짜 맞아?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10권의 책에는 6가지의 이 수학적 사고력 그게 다 녹아 있는데 명시적으로 뭐 모델링, 최적화 이렇게 말을 해준 것도 몇 군데 있지만 기호화까지 3개를 말을 해줬고 나머지는 말은 안 해줬거든요. 6가지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느끼면서 읽으시면 더욱 좋고 그냥 표면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읽다 보면은 그냥 그 길 가로질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 사고방식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4가지 권리 정도는 아이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아이들이 언제 방황하겠어요. 저 방황이라는 게 뭐 나가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뭐 돌아다니라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 푸는 걸로 생각한다면 문제를 딱 받았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풀기는커녕 문제 뜻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해답지 볼까요? 그거는 방황이 아니죠. 저도 옛날에 했던 방법인데요. 저는 뭐 수학을 좀 좋아했지만 제가 언제 수학을 좋아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때는 이미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좋아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냥 오히려
국어, 사회 이런 걸 더 좋아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기억이 그때는 뭐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그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리고 문제집도 없었어요. 지금은 흔하디 흔한 게 문제집이지만 그때는 한 권 그냥 수학 문제집 없이 그냥 이렇게 한 학년을 보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뒤에 답이 없어요. 요새는 있죠. 요새 있는 거 참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때는 뒤에 답이 없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못 풀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됐거든요. 그럼 오늘 생각하다가 안 되면 그냥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덮었다가 또, 또 내일 수학 시간 있잖아요. 그 전에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 뭐랄까 습관처럼 된 거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문제도 길고 풀이도 길고 그리고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있는 답이랑 채점을 하는데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하고 덮어요. 그 다음날 또 풀죠. 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풀고 이 푸는 것조차 안 되면 그냥 보죠. 그냥 봐요. 그러고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디선가 이 뒤통수 쪽에서 앞통수는 절대 아니고요. 뒤통수 쪽에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실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게 하루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며칠 만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숫자들 몇 개의 조건들 가지고 그냥 써요. 막 무모한 거죠. 근데 쓰다 보면은 이게 아귀가 맞으면서 풀려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이러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지루하다는 것도 그냥 지루가 어렸을 때 좀 지루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기다가 그냥 놓고 아이를 한 명 놓고 여기서만 놀라고 해봐요. 아무것도 주지 말고. 한 시간까지 필요한가요? 한 10분 지나면 애가 뭔가 하고 놀고 있겠죠. 더 달아나지 않는다면 무의에서 규칙성을 찾든지 이 위를 보면서 뭔가를 하든지 뭔가 여기서 놀거리를 찾을 거거든요. 그게 창의성이죠. 근데 지루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소꿉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황하고 지루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안 하면 그러면은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방황하고 지루하고 이런 거를 위험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방황도 문제집 안에서도 충분히 방황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집 밖에 왜 그 애들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뭐 이렇게 사오라고 1,000원 줘서 들려보내고 몰래카메라 따라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뭔가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루아는 1권에서 시작해서 10권까지 그거를 파이하고 같이 겪으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용감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루아가 성장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눈여겨 보셨으면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워야지 실제로 이렇게 모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키워야지 이렇게 용감한 애가 될까? 진취적인 애가 될까?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